그 다음에 이제 조합 의사정족수라고 하죠. 이제 총회를 열면 이제 몇 명 출석에 몇 명 찬성 이렇게 해서 밑에가 분모가 의사정족수, 위에가 의결정족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통상은 그 과반수 출석,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러면 과반수면 1000명이다 하면 조합원이 1000명이다 하면 계산하기 쉽게 과반수는 501명 출석하면 되는 거죠. 501명. 여기에 찬성이 과반수,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라고 하면 256명인가요? 7명인가요? 뭐 헷갈리네. 257명인가요?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지루합니다. 막 질문도 많고, 특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조합장님 월급 50만 원 올려주는 총회 열면 한 2시간 토론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부담금 한 3천만 원 올라가는 건 토론도 안 해요. 모르니까. 50만 원 올려주는 거 그냥 난리를 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부담금 올려주는 걸 2시간 토론해야지. 아, 조합장님 뭐 50만 원 올려주면 좀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루하니까 가버려요, 중간에 사람들이. 그럼 그때 이 분모, 의사정족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는 사람만 의사정족수에 포함된다, 분모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처음에 총회를 열 때 당연히 501명 이상은 와야 총회를 열 수 있는 거죠. 근데 8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800명이. 그러면 참석이 800명이 그대로 투표를 한다고 치면 몇 표를 얻어야 되냐면 401표를 찬성표가 나와야 안건이 가결되죠. 401표가. 그런데 중간에 한 200명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6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찬성표가 301표로 확 줄죠. 301명만 찬성을 하면 이 안건이 가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투표를 할 때 성원 보고를 꼭 다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원 보고를 꼭. 그걸로 그 의사록을 가지고 이 의사정족수를 최종 확정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이기 때문에 결의 당시 남아있는 조합원만, 중간에 떠난 조합원은 아니다. 의사정족수 분모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거. 이게 조합,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지역주택조합이든 리모델링이든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임원의 요즘 성과급, 포상금, 뭐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논란이 많은데요. 그 최근에 이것도 대법원 판결이 하나 선고됐습니다. 2020년 9월 3일 날. 지금까지는 조합 임원들의 인센티브, 포상금은 뭐 총회만 통과되면 포상금을 받는다.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간단합니다. 너무 많으면 총회를 통과했지만 그게 너무 많으면 무효라는 겁니다. 그 결의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 여기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라고 볼 만한 사정. 참 이게 어렵죠. 과연 이게 어디까지인지. 이제 이 사안은 이 판례는 뭐 정확한 액수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약 재건축 조합장인데 한 200억 정도의 조합 임원들의 성과금 예측되는 그런 사안이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인센티브는 이렇게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으면 조합 총회에서 결의가 되면 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절차 규정도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절차 규정 잘 준수하고 또 20% 출석 이 부분도 잘 준수해야 되고 또 3분의 2 이상 의결이냐 아니면 과반수 의결이냐 이런 것도 좀 분배권의 침해. 무슨 얘기냐? 돈이 남아서 포상금을 주는데 그럼 당연히 남는 돈은 조합원한테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임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배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 대법원 판례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면 총회 의결 받으면 줄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리고 뭐 이 절차 규정 준수한다는 건 간단합니다. 아니 자기가 돈 받는데 자기가 총회를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총회 직접 출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택법은 직접 출석 20%가 더 많아요. 총회는 전부 다 직접 출석해야 돼.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 다 20%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감염병에 의해서 집합금지가 돼 있다. 그러면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리모델링 그 지역이 집합금지가 발령이 돼 있으면 주택법은 전자적 방법, 전자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은 이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직 이 규정이 도입이 안 됐습니다. 주택법이 빨리 도입이 됐고, 요 신설은 올해 2월 9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잘 됐죠? 전자총회를 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산하면 이제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 하여튼 오늘 이야기는 웬만한 건 다 재개발, 재건축 얘기랑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다 뭐 웬만한 건 다 똑같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조합에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창립총회를 할 때 예산을 두 개로 짭니다. 하나는 운영비 예산. 또 하나는 사업비 예산. 이렇게 두 개를 짭니다. 사실 운영비 예산이야 얼마 하겠습니까? 이까짓 거. 뭐 조합장 월급, 지출되는 임대료, 뭐 그런 건데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건 운영비 예산. 진짜는 사업비 예산이죠.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 이상 되면 몇 천억의 사업비가 드는데 그 사업비를 창립총회에서 그냥 한번 딱 통과시켜 놓고 우리는 예산 통과했다 하고 돈을 막 써요. 그런데 여러분도 명심하셔야 될 게 창립총회는 조합총회가 아닙니다. 왜냐 아직 인가도 안 받았고 등기도 안 해서 탄생도 안 한 거죠. 아직 뭐 굳이 치면 엄마 뱃속에 있는 건데 그것도 뱃속에서 어느 정도 자란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탄생도 안 한 거니까 창립총회에서 그렇게 하면 다 그 하나만 합니다. 사실은 뭐 그래도 저는 예산총회 왜냐 그래도 뭐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이미 총회 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2015년도에 드디어 명백하게 제동을 겁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 수익과 지출이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해당되는 얘기지 뭐 한 번 사업비 예산이라서 한 몇천억 통과시켜 놓고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해에 못 썼으면 다시 예산총회를 해야 된다. 요거 안 지키면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형사처벌됩니다. 물론 주택법은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법은 리모델링 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은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임원이 바뀌면 행정청으로 또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건 그냥 뭐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규약으로 뭐 명백히 규정을 하면 좋습니다. 규약으로 명백히 규정을 하면 좋은데 하여튼 변경인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법인격이 부여돼서 뭐 임원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 바뀌면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니까 변경인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첫 시간 때 제 소개도 제대로 못했네요. 저는 이제 법무법인 강산에서 이제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고, 그래도 제가 자랑하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래도 만 22세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이제 89년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 차인가요? 30년이 됐네요. 30년. 좀 젊어 보이죠? 얼굴 뜨거워라.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보상, 재개발, 재건축, 또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부동산 중에서 개발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개발 사업을. 사업계
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은 간단하게 말로 좀 설명하면 처음에 그냥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냥 조합원들이 몇 명이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규약도 만들고 준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의서도 진구하고, 그래서 동의서가 다 진구되면 창립총회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물론 중간에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이제 그 변수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이제 안전진단이 굉장히 어렵죠. 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되냐 아니냐. 그래서 안전진단이 어려운데, 안전진단 절차 이제 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계획 승인,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이 사업계획 승인,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분양하는 세대가 30세대 미만이면 행위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그렇다면 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할 때는 행위허가 서류는 안 받느냐? 첨부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행위허가 서류도 첨부해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도 행위허가 서류를 첨부해라. 이게 이제 2016년 8월 12일 아예 입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할 때도 행위허가 서류를 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계획 승인할 때 소유권 확보 이 규정이, 전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 때문에 리모델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즉,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어야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는데, 2020년 1월 23일 날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 매도 청구, 그러니까 행위허가 동의율 75%죠. 75%에 대한 행위허가 동의율을 확보를 하면 그거에 동의를 하지 않는 아파트 소유자, 상가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하는데, 그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를 안 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이제는 내줍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큰 걸림돌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법적인 크나큰 걸림돌이 하나가 제거가 됐습니다. 하나 제거가.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뭐 당연히 이제 권리변동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권리변동계획. 이게 관리처분이 아니라 이제 권리변동계획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단계가 없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좀 빠르죠. 절차가. 그 다음에 공용 환권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것 또한 이 규정이 없어서 실제 이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공용 환권에서 권리변동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건물은, 그러니까 내가 이 기존에 리모델링 하기 전 거, 리모델링 하기 후 거,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세대수가 만약에 한 세대라도 늘어나면 조합원들이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쪽 그 늘어나는 세대수한테 뭐 얼마든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돼. 그러면 기존 사람이 대출을 받고 있다면 그 근저당권이 이 늘어나는 세대한테 갑니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아파트를 안 사겠죠, 당연히. 못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근저당권은 이 사람 거한테만 있다. 이 새 거한테는 안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설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에서 이 시공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먼저 잠깐 이제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전원주택을 하나 좀 건축을 제가 할 생각인데, 이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집 질 때는 설계와 시공을 반드시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시공자에 대한
좋은 시공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좋은 시공자는 없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10년, 속담이죠. 집 한 채 지면 10년 늙는다. 이게 속담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또 좋은 시공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공자를 고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공자한테 당신이 지은 집을 전부 실적 좀 제출해 달라. 그럼 당연히 내겠죠. 그죠? 그 실적 제출을 하면 그 실적 있는 분한테 당연히 내 집을 짓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적 있는 집을 그분이 지은 집에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 집 다시 지을 때 이 시공자를 다시 쓸 거냐? 나는 쓴다! 이러면 그분 선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대체적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속상한 게 집사람 만난 거하고 이 시공자 만난 거다. 응? 이렇게 말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평판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건 마찬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고 또 어떠한 사업도 시공자 선정할 때, 공개 경쟁 입찰을 할 때 또는 시공자를 뽑은 후에 내가 어떠한 튼튼한 아파트, 튼튼한 건물, 모든 원리를 다 통용되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냥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모든 사업에 다 통용되는 얘기다. 내가 심지어 집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찰 지침서를 만드는데 그 입찰 지침서는 계약 내용의 일부를 이룹니다. 그래서 입찰 지침서에 그 조합의 주장을 다 담아서, 이게 뭐죠? 입찰 지침서라는 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지금 땅을 갖고 있으니 여기에다가 조건이 이렇다. 그러니 집을 나한테 참여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참여할 때 조건은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내가 걸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특히 연대보증,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 문제를 제가 많은 곳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다녀보면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 큰 사업하는데 당연히 연대보증 해야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조합원이 많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내가 단지 임원해서 사실 조합장이나 월급 받고 상근 이사나 받지, 그 외 이사님들은 월급도 안 받아요. 감사도 월급도 없어요. 그런데 돈은 몇백억씩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 내가 연대보증을 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책임을 잘못하면 이 사업이 못 가면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과연 조합원 여러분 편을 들까요? 아니면 내 책임 안 지기 위한 행동을 할까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임원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데 시공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대보증을 반드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왜 그렇게 세우려고 할까요? 시공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시공자가 가장 계약서 쓸 때 양보 안 하는 조항이, 순서를 말하면 첫 번째 조항이 조합에 돈이 들어오면 다음 날 자동이체한다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양보 안 하려고 하는 조항이. 두 번째가 이 연대보증 조항이에요. 그래서 연대보증 우리는 요구하면 안 된다. 요구하면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입찰 지침서 내용을 변경할 권한은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가 있는데, 이사회는 집행기관이고 대의원회하고 총회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찰 지침서 내용 변경한다고 총회 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대의원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소시엄, A건설, B건설 이렇게 컨소시엄이 들어오면 공동 표준 협정서라는 걸 꼭 받아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A 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여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안 빌려준다. 그럼 B 회사가 다 주라. 그런 문서입니다. A, B 간에 어찌 보면 연대보증 문서입니다. 이거 안 받아놓는 조합이 많은데 꼭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입찰보증금은 당연히 받죠. 그 보증금을 받아놓으면 그 입찰보증금의 성격은 나중에 일반 상식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약금입니다. 우약금 한마디로 조합이 그 우양급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입찰을 해서 했다가 그 시공자가 거짓으로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뭐 입찰할 때 2명 이상 또는 그 재개발 재건축은 몇 명 이상 뭐 이렇게 딱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성립한 걸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이다 밝혀지면 다시 입찰 절차를 진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그로 인한 내 손해가 발생하는데 내 손해가 과연 얼마냐? 쉽지 않습니다. 입장에 또 늦어지는 거고 그 사람 때문에 그만큼 절차 진행도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약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 있으면 입찰보증금은 무이자 대여금으로 전환한다. 그다음에 몰수하는 규정 이런 걸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할 때는 안건을 시공자 선정의 건도 두어야 되지만 입찰보증금, 무이자 대여금 전환의 건 이것도 하나 총회 안건으로 넣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시공자 선정 기준에서 리모델링에서는 그냥 등기 후 총회에서 조합 등기 후 총회에서 경쟁 입찰한다. 그래서 2회 유찰 시는 수의 계약합니다. 그래서 2인 이상 제한 경쟁은 3인 이상 참여하면 되고 지명 경쟁은 3인 이상 지명해서 2인 이상 참가하면 되고 뭐 다 총회 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과반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안건은 뭐 이렇게 규약으로 정하는데 이건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을 해야 되고 대리인도 직접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면 결의 할 수가 있죠. 서면 결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셔야 돼. 이 서면 결의서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 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 결의를 배부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즉 우편으로 서면 결의서 보내고 우편으로 받으면 그 무효입니다. 그래서 요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 요령도 잘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과거에는 이 경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막 5군데가 이렇게 입찰을 참여하면 과반수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3인 이상 참가하면 그중에 가장 표 많이 얻은 회사를 시공자로 한다. 그런 규정이 꼭 규약에 둬야 총회가 무산이 안 되고 편합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시공자 선정과 계약 총회를 동시에 하자라고 이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을 드리는 건데 시공자는 진짜 원래 시공자가 을인데 슈퍼갑입니다. 슈퍼갑. 왜냐? 돈을 주기 때문에. 조합에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슈퍼갑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울트라 하나 붙여서 슈퍼 울트라 갑입니다. 슈퍼 울트라 갑.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문 기사인데 뭐 어디 조합인데 자 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 사업 단지인데 향후 추진 일정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장 큰 과정은 리모델링 시공자와의 본계약 협상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뭐 가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가계약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최초 계약, 변경 계약, 변경 계약 그런 거지. 뭐 본계약 전에 가계약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정될 때 리모델링 그 선정이 될 때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걸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조합원들한테 아이 가계약이니까 대충 하고 나중에 진짜 계약 본계약할 때 그때 협상합시다. 그러니 빨리 도장 통과시켜 주시고 빨리 도장 찍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절대로 틀린 얘기입니다. 그게 최초 계약이고 나중에 이제 본계약이 언제 하냐면 이분들이 말하는 본계약, 변경 계약을 언제 하냐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행위허가를 받으면 이제 모든 게 픽스, 결정이 되죠. 그 결정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변경 계약을 하는 거, 사실은. 근데 이 본계약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처음에 체결하는 계약은 별거 아니구나. 가계약이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체결하는 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본계약 협상이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본계약 협의가 6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2주는 6월쯤,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협상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즉, 어떤 시공자는, 자, 우리가 입찰지침서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조건을 걸었죠.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 연대보증 요구 안 하겠습니다라고 각서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래 놓고 선정이 되면 딴소리 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세상 바뀐 거 모르십니까? 딴소리 합니다. 연대보증 안 하면 우리 못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합장님, 빨리 같이 연대보증 하시고, 돈 타서 빨리 사업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시공자들이니까. 시공자는 선정이 되고 나면 슈퍼 울트라 갑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자? 선정되기 전에는 을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총회와 계약총회를 동시에 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입찰지침서에 아예 서울시 표준 도급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이 리모델링 사업에는 없습니다. 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서울시 표준 도급 계약서, 그걸 쓰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저도 그 만드는 과정에 TF팀 팀원으로 참여를 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그게 나름대로 굉장히 서로 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시공자가 서울시 표준 도급 계약서를 놓고 시공자가 제안을 할 조문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계약서를 만듭니다. 미리 만들어서, 그리고 요 몇 조 한 5개에서 7개 조문만 시공자가 거의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 계약서를 써서 채워 넣어서 아예 계약서를 제시해라. 그래서 시공자가 계약서를 제시하면 이제 조합이, 추진위원회에서, 또 조합이죠, 참. 조합에서 만약에 요구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 심사를 하는 거죠, 대의원에서. 심사를 해보니까 얘는 말이 안 되는 규정, 계약서 내용이 있어. 그러면 탈락시키고,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시키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작성이 잘 됐다. 그러면 같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시공자 선정 총회에. 자, 조합원님들, 이 A회사, B회사, C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계약서도 보시고, 그래서 선정권, 그 계약서 체결, 3가지 안건을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겠죠. 시공자 선정의 건, 계약 체결의 건,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 무이자 전환의 건, 이렇게 3가지를 다 안건을 넣어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하면, 그러면 협상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제 총회 통과됐으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내에 도장 안 찍으면, 시공자에서 3개월 내에 도장 안 찍으면 입찰보증금 몰수한다는 규정 두고 몰수해버리고 다시 뽑으시면 돼요. 그런데 아프죠. 3개월에 입찰보증금이 우리가 많이 받을 경우 뭐 몇십억도 받는데, 그렇게 규정을 하면 다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정과 계약총회를 동시에 하죠.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제 나중에 변호사님 이야기하는 대로 독소 조항이 다 있어서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꾸시면 돼요. 바꾸면 돼요, 시공사.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선정 계약 총회를 하자. 그래서 서울시 표준 도급 계약서를 기초로 기본 계약서를 제공하고 일부 조항만 시공자가 보충을 하고, 계약서안을 대의원에서 심사해서 총회에 같이 상정을 한다. 그래서 3개월 이내 계약 미체결 시는
총회에서 무효 의결하고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자. 그 다음에 이제 독소조항, 삭제 가능하다. 이 독소조항이 뭐냐면 이미 선정해서 계약 체결한 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소조항에서 이제 연대보증, 충당순서, 자동이체, 해제시 연체이자, 이건 나중에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여기 바로 나오네. 대표적인 독소조항 삭제하기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연대보증이죠. 연대보증. 이건 삭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사비 상환.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 분양대금, 돈이 들어오면 전체 공사 금액에 달할 때까지, 도급 금액을 다 줄 때까지 전액을 공사비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공사비에 충당하고, 그 다음에 유의자 대여금을 갚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아니, 공사는 기성불이라고 그러죠. 기성불. 아니, 친 만큼 돈을 줘야지 왜 지지도 않은 돈을 먼저 받아갑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가 진 만큼 감리해서 너 지금 뭐 100억 원은 일했어? 그럼 100억만 주면 되는 거지. 응? 왜 그걸 처음부터 다 공사비 약정된 게 5천억이다 그러면 뭐 5천억 그걸 왜 다 거기다 돈 들어오는 거 5천억을 다 권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의자 대여금부터 갚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보통 뭐 세대수가 한 7, 800세대 이상이면 이것만, 이 순서만 바꿔도 한 70억에서 100억이 절약됩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이런 조문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자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다? 입금일 이길 자동이체한다. 이거 정말로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왜 자동이체 줍니까? 내가 줘야지. 이 자동이체를 하면 어떤 꼴이 되냐면 조합은 운영비를 계속 타쓰게 됩니다. 시공자로부터. 그러면 말을 못해. 말을 못합니다. 이거 정말로 이 4개 독소조항 중에 반드시 없애야 될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겁니다. 이것만큼은 하시면 안 돼. 반드시 이거 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지할 때. 자, 제가 좀 이따 이제 시공자 계약 해제 얘기를 할 건데, 계약 해제를 하면 이거는 여러분도 이제 부동산 사고 팔 때 이거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난 아파트 리모델링 잘 이거 부동산 사고 팔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고 팔 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짜리, 뭐 강남 보통 서울 10억이니까 그럼 계약금 1억,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6월 1일 날 계약금 1억. 아니야, 지났으니까 한 3월 1일 날 계약금 1억. 4월 1일 날 중도금 3억. 그다음에 5월 1일 날 2차 중도금 2억. 또 잔금 이렇게 정하잖아요. 잔금 4억 이렇게 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 1억 3억은 받았어요. 2차 중도금을 안 줘. 2차 중도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내용 증명 보내줘. 빨리 중도금 2억 갚아라. 안 그러면 해제하겠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서는 안 돼요. 자, 너 중도금 2억 빨리 갚아라. 이렇게 보내면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중도금 2억 플러스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되잖아. 지연됐으니까. 날짜에 벌써 늦었잖아. 그러니까 중도금 2억 및 지연손해금을 빨리 나한테 해라. 근데 내가 지연손해금을 빼면 그럼 이 사람은 2억만 나한테 중도금을 갚으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갚어. 이제 못 내.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약 해제를 하면 원상 회복이 원칙입니다. 원상 회복. 원상으로 돌려. 없었던 거. 원상 회복이야. 그러면 자, 내가 받은 1억 하고 3억이 있죠. 이건 원상 회복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줄 때 이자 돌려줄 때 이자까지 쳐서 줘야 돼. 근데 내가 이자 약정 말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돌려줄 때도 그냥 아무 말 안 하죠. 우리나라 계약서, 그런 계약서 못 봤어, 저.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집 사고 팔 때
땅 사고 팔 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위약금 조항, 이 계약 해제의 조항을 정말로 이해하셔서 꼭 실천을 하시면, 자, 계약서에 이제 1억, 3억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 그러면 1억, 3억을 다 돌려줘야 되고, 받은 날로부터 3월 1일부터 법정이자 민사 5%입니다. 5% 쳐서 반환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상인이면 상사이자 작동하면 6%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도금도 4월 1일부터 받은 3억에 대해서 이자까지 쳐서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 매도인은 나는 바보야? 뭐야? 그래서 이제 뭐가 특이하게 들어가야 돼요? 요 계약금 1억, 요거 몰수한다. 또는 위약금 약정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계약서는 이 중요한, 이 위약금이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매수인은 어떻게 해요? 은행 역할을 한 거지. 돈 빌려주고 이자까지 쳐서 받잖아요. 자기 아무런 손해도 없이. 그죠?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그러면 이 위약금 조항을 넣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을 해야 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협회의 표준 계약서처럼 만들어 중개사가 보면 제5조쯤인가 어딘가 보면 손해배상의 기준이라고 그냥 부동문자로 인쇄돼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위약금 조항을 강제로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중개사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위약금이 있고 없고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손해배상의 기준에서 어느 한 방에 잘못해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몰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이 없으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손해난 걸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손해가 입어서 내가 뭐 집 땅 팔았다가 뭐 무슨 손해가 났어요?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위약금 조항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을 안 해도 돼. 위약금 조항을 두면. 그래서 어쨌든 계약 해제할 때 그러면 이렇게 두면, 야, 단서로 하나 다뤄버려. 매도인이 이제 만약에 매도인이 금매로 이제 이렇게 뒀다. 야, 나는 만약에 이거 계약 해제돼서 반환할 때는 이자는 없는 거다. 계약 해제될 때까지는 이자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작동을. 그래서 어쨌든 계약 해제할 때 그동안 대여금, 시공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뭐 몇백억을 대여 받았는데 그 받은 날로부터 이 사람들은 얼마 이자를 약정해 놨어요? 갑은, 조합은 시공자로부터 차입한 대여금에 반환 시까지의 17조 사망의 연체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서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17조 사망으로 또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합원들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17조 사망이 뭐야? 17조 사망으로 가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은행의 연체이자를, 일반 시중은행 연체이자예요. 이게 지금 12% 정도 합니다. 옛날에는 17%인데 지금 12% 정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2%. 이 시공자는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돼? 와, 너무 좋죠. 돈 그동안 빌려준 거 12%씩 이자 쳐서 반환받는데. 대박이죠, 대박. 이 말이 안 되는 규정입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사면 돼요.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시까지는 뭐 나는 이자 1%만 준다. 나는 뭐 법정이자로 준다. 나는 3%만 준다. 아니, 나는 아예 이자는 없다. 해제한 날 다음 날로부터만 법정이자 지급한다. 이렇게 약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규정이에요, 이게.